안녕하세요. 세법학을 가르치는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세법학 기출문제 분석이죠. 세법학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향후 우리가 25년도부터 세법학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일단 문제 풀이는 하진 않고요.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법학 1부예요. 문제 1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 관련된 문제인데, 사례 1과 사례 2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사례 1에 무릎 1, 사례 2에 무릎 1과 무릎 2, 무릎 3 해서 이렇게 총 무릎 3가지가 나왔고요. 2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이게 사례가 주어지긴 해요. 사례가 주어지긴 한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시면요. 그 주식회사 A가 부가세 환급 결정을 받았고, 그 환급금이 법인세에 충당되었다. 특별한 게 없죠. 그 사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게 없다 이 말이고, 사실상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무릎 1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환급금의 발생 원인과 그 다음에 시기와 충당 방법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 10점짜리였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 법령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국세기본법에는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발생 원인, 환급, 결정 시기, 충당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셔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서술을 해줘라 그 이야기고요. 사례 2번이 조금 다른데 사례 2번을 보시면은 갑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고지를 받았고, 뭐, 해명 자료 제출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릎 2번을 보시면, 지금 사례는 뭐,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릎 2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갑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명자료 제출서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갑이 조세 소송을 제기한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 문제는요. 그 이의신청이 해명 자료 제출서가 이의신청 제기로 볼 수 있느냐의 판례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사실 법률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법률에 없는 내용은 다 어디 있는 거야? 판례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2번은 사실 판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를 물어봤으니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령으로만은 대비는 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무릎 2번이. 그런데 중요한 건 무릎 2번이 일단 배점을 보니까 몇 점이에요? 4점밖에 안 되죠. 굉장히 적은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2번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판례 관련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인데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4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4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4점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판례를 물어봤다라는 건 조금 출제자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판례를 이제 꺼내고 있다라는 거고 향후에는 과거 이제 21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21년도에 세무사 시험 제도에 있어갖고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판례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시비 논란이 있어서 22년도부터는 판례보다는 거의 대부분 법령 위주로 제시하라. 무릎 1번처럼 법령을 제시하라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무릎 2번을 통해서 배점을 조금 적게 하면서 판례를 조금씩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판례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릎 2번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죠. 무릎 2번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그 판례형이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판례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무릎 2번하고 이제 그 개별소비세의 판례형 문제 빼고는요. 대부분 거의 전부 다가 법령을 그대로 제시하라 그런 문제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직까지도 법령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법령만으로는 모든 걸 대비하기는 좀 어렵다. 판례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무릎 3번도 설명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있는 법령을 그대로 제시해라 그 이야기였고요. 문제 2번이 소득세 문제였는데요. 이 소득세 문제도 사실 그 국세기본법 문제와 비슷하게 사례 1, 사례 2로 이렇게 주어지긴 했습니다. 나아가서 사례 1과 사례 2가 문제 푸는데 크게 의미 없는 자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득세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소득세에서 보시면은 소득세에 무릎 1번 보시면
양도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요건과 과세 대상 자산을 설명하라. 이것도 법령에 있는 내용이고 무름 2번도 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무름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여기 뭐 국외 양도 자산에 대해서 외국납부세 공제 관련해 가지고 뭐 절차를 설명하고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라. 사실 이 문제는요 조금 흔히들 우리가 이제 그 불이타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킬러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세법학에서도 킬러 문제가 있거든요. 100점을 맞을 수는 없다 보니까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2번의 무릎 2번이 킬러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실무라든지 실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가죠. 수험가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금 물론 책의 내용은 있을 수 있어요. 책의 내용, 기본서라든지 이런 데 내용은 실려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강사님들이 가르치지는 잘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 2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쓰신 분이 아마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충분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이 나면 쓰는 거고요. 생각이 안 나면은 안 써도 제가 볼 때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사례 2번에서는 조금 특이해요. 사례 2번에 좀 특이한 게 무름 3번을 보시면 이렇게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에 대한 특례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출제가 됐는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한 건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과세 특례의 취지를 물어봤어요. 입법 취지, 공제의 요건과 대상 규정을 설명해라. 양가로 2번은 규정을 설명하라. 양가로 3번도 과세 여부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도 이거 결국에는 그 법령 제시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3번 모든 내용이 법령 제시형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특이한 게 양가로 1번에 취지를 물어봤어요. 입법 취지. 사실상 입법 취지 같은 경우에는 법상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 법령을 보시면은 법에 입법 취지는 안 써놓고 있어요. 안 써놓고 그냥 내용, 요건만 쓰고 있는 요건과 효과를 쓰고 있는데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에 없는 이론상 부분입니다. 이론상 부분에 입법 취지를 물어봤다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저는 이제 입법 취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 법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지만 암기에 있어서는 좀 뒷전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입법 취지는 크게 우리가 암기할 이유는 없고 우리 법령을 보통 중점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법령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입법 취지 비단 지금 소득세뿐만 아니고요. 이 뒤에 보시면 상정세에서도 입법 취지를 물어봤어요. 무릎 1번 보시면은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입법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앞으로도 입법 취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입법 취지를 출제한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입법 취지는요, 사실 법령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답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에 있잖아요. 그 법령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 것이 100점이에요. 법령에 있는 단어 외에 비슷한 다른 단어를 썼다? 100점을 안 줘도 우리는 크게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 있는 게 정확한 문구고 그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답도 없는, 어찌 보면 명확한 답이 없잖아요. 입법 취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입법 취지를 출제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합격자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출제자의 장치라고 좀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입법 취지는 사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써도요 다른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왜? 입법 취지는 명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출제자 마음이거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입법 취지를 통해 가지고 요 물음을 통해 가지고 그 점수를 좀 조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랑 출제 기관의 의도이고요.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입법 취지도 이제는 조금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입법 취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줄 내지 2줄 정도로 우리가 암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제로 무릎 1번에 지금 9점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와 요건을 설명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점수는 이 법령상의 내용인 요건에 대부분 지정이 돼 있을 거고 입법 취지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2점
혹은 진짜 많아야 3점, 요 1점에서 3점 사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에서도 입법 취지, 입법 취지를 물어봤고, 상증세에서도 입법 취지를 물어본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한두 줄 정도, 한두 줄 정도 우리가 암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법령 제시형 문제였고요. 법인세법에 봤을 때도 물음 1번 보시면은 이것도 신탁재산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법령의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례도 또 앞에와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법령 제시, 설명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법령 제시형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상증세에서 이제 제가 조금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입법 취지하고요. 또 다른 게 그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요. 원칙 실무에서 굉장히 조금 핫한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나 그 정도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세무사 가르치는 일을 강사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실무에 있었을 때였는데, 실무에서도 그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앞으로 개정이 될 거다 보니까, 그 개정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그 초과 배당을 하시라라고 많이 안내를 했어요. 그 거래처에 많이 안내를 하고, 실제로 이제 세무사님들 혹은 세무법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핫한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핫한 주제가 한 2년 내지 3년 뒤에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제 법령을 이제 암기할 때 대비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비하는가도 좀 나오죠. 실제로 법에 준비할 때 실제 실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핫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제들이 한 1, 2년 텀을 두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상증세법에서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부 한번 가보죠. 2부는 이제 문제 1번이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부가가치세 관련돼 가지고 사례는 안 나오고요. 물음 1번부터 물음 5번까지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작년도 그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스타일이 좀 비슷해졌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일단 보시면 35점짜리입니다. 35점이면요. 100점 중 35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35점은 우리 세법학 1, 2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예요. 가장 많은 점수를 지금 부가가치세법에 지금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5점짜리 통문제, 그러니까 물음마다 약간 연계가 있는 문제를 내려면 35점짜리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굉장히 출제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음을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독립된 물음으로 분설하게 되면은 좀 문제 출제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물음 1번부터 물음 5번이 전부 다 법령상 내용을 그대로 쓰라 그 이야기였거든요. 만약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부가가치세 대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제 하나하나마다 이제 주제 하나하나마다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통문제가 나오기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전범이익의 그런 과세 요건과 절차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분설이 돼 있고 더욱이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출제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에서 점수 획득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35점짜리 통문제가 나오면요. 내가 그 주제를 모른다 하면은 35점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7점짜리 5문제가 분설돼가지고 독립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 중에 내가 한두 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고 나머지 물음은 과감하게 포기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 획득하기가 좋아졌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됐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소세가요. 사실상 이게 이제 판례형 문제였습니다. 판례형 문제였고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특히 이 사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례 내용이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빈약했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판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였는데 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례가 조금 길어야 되고 관련 그 정보를 조금 더 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판례를 준비할 때 결국에는 문제를 사례가 주어지고 그걸 그대로 풀어내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지식이 판례를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례와 사례에 있는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힌트들 있잖아요. 그런 힌트들과 법령의 내용을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답을 내는 게 맞는데, 여러분, 개소세 문제, 올해 출제된 개소세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이것도 판례도 그냥 생 암기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판례 내용을 알고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답을 도출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판례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례에 있는 내용을 추출해가지고 법에 적용시켜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부족했다. 그냥 오히려 판례 또한 생 암기를 했었어야지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대비는 이제 판례의 제가 볼 때는 결론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리고 또 요 개별 서비스 요 판례 같은 게 최신 판례였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판례 위주로 우리가 막판에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최신 판례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나아가서 그 결론 정도는 눈으로 한 번 정도 보고 한 번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음 2, 3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법령을 제시해달라는 문제였고, 문제 3번의 이 지방세 문제는요, 조금 뭐랄까, 문제 좀 중요하긴 했어요. 뭐 이것도 둘 다 법령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문제 4번의 조세특례제한법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게 이제 불이타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이타,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백전 방지용 문제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백전 방지용 문제는 정말 지역적인 문제. 아까 소득세법처럼 정말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백전 방지용 문제인데, 요 조세특례 제한법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요 주제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이거 보면 볼 필요가 없는 지역적인 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백전 방지용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 장수생일 분들이라든지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요 문제 4번을 푸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나. 혼이들 동차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짧게 한 유예생 분들은 풀기는 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세법학이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는 이거를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풀어보면은 뭐 괜찮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이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왜냐면은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것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제 자체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됐고 어떤 내용이 출제됐고 어떤 주제가 출제되었는지는 회계학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세법학은 한 번 나온 주제가 다음에 또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제 말고도 여러 가지 판례 주제라든지 법령을 물어볼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문제를 보았다시피 한 문제에 뭐 부가가치세 빼고 한 문제에 분설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문제에 한 주제가 보통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당 출제된 주제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출제를 리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법학이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제 경향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분석을 토대로 공부는 이렇게, 세법학은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세법학의 그 기출문제 분석은 끝이 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